총선을 8일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남 지역 유세에 집중했고 미래통합당은 강원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성사될지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자,1호 총선 격전지, 오늘은 충청권 최대 격전지인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5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이진복 총괄본부장과 함께 8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판세와 최대 승부처, 그리고 제1야당의 필승 전략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선거 유세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보수세가 강한 서울 강남 지역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지역 현안인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벨트의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초와 강남, 송파 지역을 차례로 돌며 후보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를 겨냥해 탈북자 출신에게 강남을 내줘선 안 된다며 안보를 지킬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 시절 그 이전부터 이곳에 지팡이만 꼽아도 당선시켜주니까 강남의 자존심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출마 지역구 서울 종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문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하고 방역 활동을 펼치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민심을 챙겼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당의 심장부 전남 광주에서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지지세 결집에 주력합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부산을 시작으로 경기 남부 지역을 훑으며 표몰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직격탄을 맞은 곳이 강원도라며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통합당에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경제 위기론을 띄우며 전방위 지원 유세에 주력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은 통합당은 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새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국회에 과반 의석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강원 지역은 접경 지역이 많아 그동안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접전 지역들이 나오자 지도부가 서둘러 출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합당은 청와대와 이낙연 후보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재난의 컨트롤타워 회의는 취소하고 선거 관련 지역 등을 방문하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해선 모든 문제를 두루뭉술 넘어가고 자신이 너그럽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교묘한 네거티브 전략을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내일은 충청과 수도권 일대를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열세 지역인 호남 지역 유세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출발 현장을 방문해 영호남 지역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며 미래한국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수도권 지원 유세를 펼치고 거대 양당은 싸울 국리밖에 하지 않는다며 두 당을 중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민생당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식물국회, 국회문을 열면은 동물국회로 이렇게 전락한 이 싸움의 정치를 끝장내고 민생에 기여하는 일하는 정치를 만들자.
한편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마포구에서 코로나19 피해 대학생 간담회를 가졌고 윤소아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목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북 진안에서 충남 금산까지 7차 국토 대종조 일정을 소화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라임 사태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수사 상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은 충청권 최대 격전지인 충남의 공주 부여 청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20대 총선에 이어서 4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임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던 박수현 후보. 그 다음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후보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진석 후보가 다시 이곳 선거구에서 두 번째 대결을 펼칩니다. 서민의 대변인을 자임한 박수현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면 선거 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자택에서 전화운동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강점이라며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수현이다라고 하는 확신은 저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 하나 인정해 주시는 저 박수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꼭 사람만 보시고 박수현에게 일할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 의원으로 충남 최다선인 정진석 후보는 현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충청 표심을 움직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상대 후보와의 개인적인 경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정 후보는 또 정부가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려는 건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공주보를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공주보의 부분 해체 방침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저지하겠다라고 약속드렸고 박 후보는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금강을 제3호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금강에 국가정원을 만들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또 환경과 생태계에 흐르는 그런 충청의 젖줄 금강을 금강답게 만들 수 있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선거구는 지난 총선부터 부여군과 청양군이 공주시 선거구와 합쳐져 만들어졌습니다. 인구가 많은 공주는 상대적으로 진보 지지세가 강하고 부여와 청양은 보수표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구 재탈환을 노리는 박수현 후보와 5선의 고지를 노리는 정진석 후보. 약 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지난 총선만큼이나 이번 선거에서도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 남구 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후보가 재선 도전에 나섰는데 미래통합당은 이에 맞서 보수 여전사로 불리는 이현주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 을은 부산 18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현역 의원끼리 맞붙은 곳입니다. 3전 4기 끝에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박재호 후보는 통합당 김형호 전 공관위원장조차 지역 관리 능력을 인정했을 정도로 남구을 마당발로 통합니다. 그런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5, 6도선 저상 트램 완공 등 지역 현안을 흔들림 없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YS 때 청와대 비서관, 노무현 때 청와대 비서관,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면서 인맥이라든지 서울의 인맥이라든지 또 핵심 부서에 누가 있고 또 예산이 어디에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 후보를 상대하게 됐지만 중요한 건 누가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일꾼론을 내세웠습니다. 또 지역 민심을 듣고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고치는 데 더 두안점을 두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 역할이다. 경기도 광명에서 지역구를 옮긴 통합당 이현주 후보는 기업인 경험이 풍부한 실물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능한 여당이 남구를 비롯한 부산 전체 지역 경제를 어렵게 했다며 해양문화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남구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실물 경제 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을 어떻게 관여시키고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부산경제 부진, 조국 사태 등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파하는 선거라며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산 경제나 이런 것들 팽개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온 책임을 반드시 부산 시민들이 앞장서서 물어야 한다. 부산 남구을은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조정됐습니다. 박재호 후보가 바뀐 선거구에 얼마나 잘 적응할지, 또 이현주 후보는 기존 당 조직을 얼마나 껴안을 수 있을지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희연, 이소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 네.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여야 간에 뭐 논의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이 총선이 끝나고 이번 달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긴급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의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 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통합당의 공식적인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통합당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SNS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민생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때문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소희 기자, 그럼 회동의 성사가 되면은 합의가 나올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존 정부안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했었죠. 네. 그런데 이걸 전 국민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원만하게 이 부분은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야 모두 최대한 빨리 또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합의가 될 것 같고요. 또 통합당 황 대표가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 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이 민주당 이 원내대표도 이 야당이 동의한다면 이 긴급재정 명령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범위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또 대립하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주긴 주는데 그럼 얼마를 줄 거냐 이게 쟁점입니다. 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정부안과 동일하고요. 통합당은 1인당 50만 원,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지급 시기입니다.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블랙홀처럼 모든 총선 이슈를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보니까 통합당은 총선 전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민주당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전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해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통합당 총선 이 막판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엿보입니다. 이 같은 전략 민주당에서도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총선이 끝난 후에 지급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어서 이 부분은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희연 기자. 정치권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당초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던 정부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원안대로 최대한 빨리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2차 추경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기재부는 이런 정치권의 요구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당초 정부안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 1천억 원가량입니다. 기재부는 지자체 부담금 2조 원가량을 제외한 7조 1천억 원을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7조 1천억 원 마련을 위해 이미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더 조르는 건 사실 무리라는 겁니다. 네, 결국 뭐 추가 재원 마련한다고 하면 국채 발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관련해서 또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도 재정 건전성 악화가 주된 이유입니다. 돈만 있으면 지급 범위를 넓히든 액수를 올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현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가결산 보고서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는데 지난해 국가 부채는 1,743조 원 규모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8.1%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1조 7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율은 41.2%, 재정 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는 40%를 돌파했습니다. 네. 여기에 7조 1천억 원의 2차 추경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 여야 모두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지급을 위해선 추가로 4조 원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참고로 통합당이 제안한 1인당 50만 원 지급은 25조, 정의당의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되려면 5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추산됩니다. 통합당은 예산 구조 조정과 더불어 올해 예산안 항목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 당국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총선이 코앞에 닥치자 여야가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여야 정당들의 회동 내용 또 이제 합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여야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또 같이 수용할 것인가 논의가 돼야겠죠. 또. 네. 예, 그런데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선거 가까워질수록 여야 모두 말 실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번에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조심한다 해도 이게 참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이 양당의 말실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어제 부산을 방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고 발언해 질타를 받았죠. 통합당에서는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가 3040 세대는 논리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3040 표심이 시급한 통합당은 후보자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은 PK 지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 말실수 경계령을 내렸지만 상대 진영에 대한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양당 지도부부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이 화두가 됐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통합당 선대위를 향해 맹공을 펼친 건데 통합당 측은 정치 원로에 막말을 쏟아냈다며 윤 총장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가상의 이 풍차를 향해서 정부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며 네, 윤 총장은 또 김 위원장이 100조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 긴급 지원을 하자고 한 구상은 대학교 2학년 리포트 제출 수준이라고 비하했는데요. 논란을 예상한 듯 대학교 2학년의 수준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호중 총장이 돈키호테의 비유를 했군요. 이소희 기자. 네. 이제 통합당도 정부 여당에 날을 세우는 모습인데 박형준 위원장이 이낙연 후보를 확실하게 콕 집어서 지금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위원장이 오늘 이낙연 후보의 말이 참 기름지다 이런 말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이 후보에 대해서 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리저리 빠지는 기름 바른 공 같다 이런 비유를 한 건데요. 이 기름지다는 이유가 야당이 좀 악화된 여러 실정을 지적을 하게 되면 이 후보가 늘 전 정권 이야기를 들고 나오거나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낙연 후보가 둥그런 네모 같은 답변을 한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사실 이 황교안 대표도 좀 두리뭉술한 답변으로 유명해서 OX가 아닌 세모 같다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네, 뭐 세모를 거의 표시한 적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빗대어서 네모 같다라는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통합당이 조국에 이어서 이낙연 때리기에 나서면서 아무래도 약간의 열세 국면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야가 선거 전에 분주한 가운데 중앙선관위도 투표 준비에 한창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자가격리자 투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문제를 두고 선관위가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원래는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자가격리자가 격리를 벗어나면 처벌을 받습니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지금 투표일까지 누적될 자가격리자를 계산해 보니 이 10만 명 가량이 집계가 된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외 입국자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숫자가 좀 많은 건데요. 그만큼 선거권이 먼저냐, 국민의 건강권이 먼저냐, 이 선관위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와 선관위는 자가격리 일시 해제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이 제한적으로만 이동을 허용해서 별도의 이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거고요. 또 투표소까지의 이동 방법은 지자체에서 준비한 교통수단이나 이 자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도 사전 투표소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들이 각 투표소에 마련된 임시 투표소,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가격리자의 투표 방식까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이소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제외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23.8%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85개 공간에서 실시한 제외투표 결과 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제외선거 투표율 45.7%, 20대 총선 41.4%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55개국 91개 공간의 제외 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전체 제외 유권자의 50%인 8만 7천 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10일과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들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분리하고 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 장비와 투표함, 회송용 봉투 등을 소독하거나 멸균 처리해 이송할 방침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세상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언론이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독립신문 창간일이자 신문의 날인 오늘 국회 소통관 내 기자실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정신을 기리고 소통관 개관을 기념하는 신채호 모가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정치의 가장 기본은 소통이고 그 소통의 현장은 국회고 국회의 가장 액기스를 바로 이것이다. 나는 사명감으로 해야 된다. 말의 자유서부터 민주주의는 출발했어요.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총선을 앞두고 요즘 정치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 대해 여야 모두 확대를 거론하고 나선 건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왔던 미래통합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직접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합당 내에서 황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이 나왔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지난 5일 종로 유세에 나선 황 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오늘 같은 당 소속인 유승민 의원이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황 대표를 겨냥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주자고 주장했다면서 건전 보수 정당임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의 부안해독에 공범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다시 한번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강조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총선 공천으로 촉발된 두 사람의 신경전이 아직도 여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수성 을의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
평소 SNS를 소통 창구로 적극 이용하면서 언론과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의 캐릭터로 선거 홍보에 나서서 젊은 층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 후보는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총선용 캐릭터인 홍세로이를 공개했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배우 박서준이 연기한 주인공 박세로이와 홍준표를 합친 말인데요. 홍 후보는 너 궁금하지? 내가 왜 홍세로인지? 라는 문구와 함께 홍 후보의 얼굴에 이태원 클라스 박세로이 특유의 헤어스타일을 한 캐릭터를 내세웠습니다. 드라마 속 박세로이는 거친 현실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며 목표를 이뤄내는 패기 넘치는 인물로 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었는데요. 홍 후보는 이런 박세로이와 자신의 공통점을 3가지로 꼽았습니다. 유년 시절 아버지가 누명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고 권력형 비리에 대항하기 위해 검사의 꿈을 가졌으며 검사의 꿈을 이뤄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급 정치인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홍 후보는 홍세로의 캐릭터를 내세운 수성을 클래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정책 관련 카드 뉴스를 게재하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이색 홍보전이나 이색 선거운동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수가 되면서 후보자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기억에 남는 선거 캠페인도 필요하겠지만 후보의 경쟁력과 정책 공약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총선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총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어섰고 자가격리자는 46,000명을 넘어서면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가격리 중 이탈자들이 늘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다고 하는데요. 결국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자팔찌는 스마트폰과 10m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과 함께 보건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수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인데요. 특히 최근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고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63명이 현재 고발 조치돼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46,000명 수준인 자가격리자 수는 앞으로 8만에서 9만 명 정도까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리를 위한 전자팔찌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권 침해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강제 대책에 앞서서 모두가 격리 지침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경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 유세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이진복 의원과 함께 제1야당의 막판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요새 총괄 본부장 맡으셔서 일이 더 많으시겠습니다. 저 선거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뭐 매번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사도 그렇고 방송사들도 많이 또 응대해 줘야 되고요. 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번 총선 국면은 뉴스도 그렇고요.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통합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권 심판에 대한 당의 호소가 유권자들의 민심에 총 있다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총괄 본부장이 되고 난 이후에 지방에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선거가 사실은 상당히 왜곡돼 있으면서도 그래도 국민들 바닥 아주 깊숙한 곳에는 도도한 물결이 흐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 정부의 3년간의 실정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 지난 3년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잠시를 잊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다시 환기시켜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1차적인 목표가 될 거고요. 근데 향후 2년이 사실은 더 걱정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과연 이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약속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걸 볼 때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더 부각하면서 선거에 임하면 좋은 결론이 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정부가 태어나면서 뭐 그렇게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공평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조국 사태를 본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가 과연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말 제대로 된 국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무심을 보고 의문 보고들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이 정부의 위선된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이번 선거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3년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의원께서는 지역구에서 한 130석 정도를 목표로 지시를 하셨는데요. 지난 총선보다 15석 정도 더 높게 전망을 한 수치입니다. 이번 총선 통합당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꼭 이겨야 할 최대 승부처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이 가장 큰 승부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부울경에서 저희들이 13석을 잃었습니다. 보궐선거까지 해가지고. 부울경 분위기가 이번 정권 심판에 가장 부울경 위에 이른바 TK까지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뭐 TK도 저번에 2석을 13석이라고 얘기한다면. TK가 25이고 부울경이 40이죠. 합해서 65인데 거기 15석을 저희들이 잃었는데 그걸 얼마나 찾아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늘 총선의 바로메타가 되는 충청권 민심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충청권이 우리인데 유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종 승부는 결정날 거라고 보고 충청이 상당히 경합지역이죠. 역대 계속해서요. 그렇죠. 충청에 계시는 분들은 본래 표현을 잘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도 잘 안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결국은 마지막 캐스팅 보드는 충청권과 수도권이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했는데 먼저 이진복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뭔가 새로운 각오를 보여주겠다 그런 뜻도 있으실 건데 원래 지역구가 부산 동네였죠. 바로 그쪽 지역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이제 현재 민주당 계열이 역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출했는데 이제 다시 회복해서 옛날식으로 복귀하겠다라는 건데 요즘 추세 어떻습니까? 부산은 제가 뭐 거의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알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동네도 뭐 보수층이 대체적으로 강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다 신인이기는 하지만은 지역에 우리 당 후보의 경우에는 연고성도 있고 지역에 기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부산의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낙동강 벨트가 좀 상당히 접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부울경에 또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 또 창원, 성산 이런 데 있죠. 김해도 요즘 최근에는 거의 공단 지역으로 바뀌었대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부울경의 선거를 결정짓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보는 이유들이
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 석 정도는 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몇 석 완전히 커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불경이 40인데요. 저희들은 적어도 35석 정도까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한 10석 정도는 다시 8석 정도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군요. 예. 예. 이제 그 지역도 있지만은요. 아까 일단은 경합하는 지역이 수도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때는 35석 정도로 상당히 밀렸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상당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수도권 민심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목표치가 47 정도를 정했거든요. 약 50 가까이 정했는데 수도권이 부동층이 가장 변동이 없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이렇게 된 동기는 코로나 전국 때문에 사실은 후보들을 대면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TV 뉴스만 틀면 전부 코로나지 않습니까? 정책을 비교 분석할 수도 없고 선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탐색 시간이 길어졌다. 그래서 이런 부동층들이 변화를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선거 막바지에 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요즘 부동층 많은 게 코로나 전국과도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후보의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고 자기가 찍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선거에 관심이 떨어졌고 표심을 아직 결정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또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하나의 결과를 보면요.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8.8%가 나왔는데 수도권 지지율 민주당과의 격차가 더 커진 모습입니다. 리얼미터 4월 첫 주 조사했는데요. 이 추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조금 전 이야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이 선거에 정말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에 보면 위기 사항을 맞으면 정부 여당이 늘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위기 사항으로 몰고 갔습니다. 지금도 또 2주간 격리기간을 자가격리기간을 2주간 연장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2주 발표를 연장한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많은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식당에 식자재를 같은 거 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주간 다시 자가격리 이야기를 해서 공포심을 심어놓으니까 모두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애초에 계획 일정하고 중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그게? 2주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와 같이 위기 사항을 이끌어서 국민에게 한심을 사겠다라는 정부 여당의 뜻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 당이 빠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부는 가행이라고 할 정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그러면서도 계속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대통령께서도 나서가지고 하물며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예비군 보상금까지 더 인상하겠다라고 할 정도니까 모든 것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서 주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이 지금은 성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을 저는 우매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곧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 스스로가 있는 마음을 투표를 가까워질수록 뭔가 하게 될 거다. 특별하게 전기가 좀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위기에서 폭풍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확 끌어올랐다가 냉정을 찾듯이 저는 지금 코로나 전국을 이끄는 정부의 실태를 보면서 이 정부가 정말 코로나를 제대로 잘하고 있다면 왜 확진자가 수도권에 계속 이렇게 늘어날까요? 전 세계에 우리가 숫자가 두세 번째로 많아지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인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는 대만이나 홍콩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데 사망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 자리 숫자도 많아요. 우리는 초기 진압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정부가 계속해서 코로나를 자아자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걸 곧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반복들 할 건데요. 오늘 아마 당에서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3040 관련 김대 후보 말을 가지고 심지어는 당에서 일부에서는 징계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당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했습니까?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되는데요.
그렇죠. 후보가 말을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많은 후보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기계처럼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 말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우리 김대우 후보가 과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좀 그런 돌출적인 발언을 자주 하셨던 그런 캐리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3040에 대한 발언은 저도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먼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 정도 가지고 징계를 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우리가 징계하자고 달라들고 있는 모습이 당에 또 분열된 모습으로 비칠 수 있고 해서 본인인데 사과를 해라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총괄본부장은 일단 강력하게 뭔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뭐 그런 판단하셨군요. 쪽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선거를 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인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제가 했고 일단은 본인이 좀 더 제가 기대한 것만큼 아니었지만은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또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액수의 차이는 좀 있지만은 대체로 뭔가 국민 계층 구분 없이 전체 지원해야 된다고 좁혀지고 있는데요. 당에 관련해서는 초반에 조금 황교안 대표 쪽에서 황교안 후보 쪽에서 뭐 총선용 아니냐, 뭐 퍼플리즘으로 비판하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황교안 대표도 후보도 이제 뭐 50만 원이든 뭐든 다 주자 이런 나오고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초반에 우리 당의 그 재난기금에 대한 스탠스는 이랬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단순하게 그런 돈 100만 원을 줘가지고 되겠느냐. 그럼 소상공인들 돈 100만 원 받아가지고 장사를 계속 영위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인데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국민 펀드를 만들어서라도 좀 안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걸 바꾼 듯이 보이냐면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을 주겠다 해놓고 그 기준을 2년 전 건보료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되죠. 예. 이런 또 어떻게 전달하느냐, 언제 주느냐를 가지고 이 정부가 계속해서 혼돈을 일으키고 선거에 표 얻는 데만 몰두하고 5월 달에 주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 뭐 선거 다 끝마치고 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표 다 찍었더만은 이거 뭐 사기치는 거야? 이런 느낌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줄라 그러면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공정하게 줘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준이라고 만드는 걸 보니까 이게 틀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가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50만 원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 이번에 한 번 준다고 다음 어떡할 거냐. 한 번 주고 말 거냐. 그런 데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다고 저는. 초반에 제안했던 그 재난 지원하고 좀 속성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을 제대로 주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러다가 이것은 1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처음에 근거가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했을 때와 지금도 소상공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국민 100만 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고치고 이걸 줄라 그러면 적어도 200만 원 정도까지 주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준 70%를 정하는데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국민들 간에 논쟁을 하고 있고 그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을 줬을 때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도 다 줘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양식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행편이 되는 사람이 그 돈을 과연 받을까요? 그 받는다고 그 돈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주느냐 안 주느냐 언제 주느냐 가지고 논쟁을 지루하게 할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이럴 때는 재난기금답게 즉시 집행을 해야 되고 공평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했다고 말씀드리면.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은 황 대표 제안에 대해서 악성 포퓰리즘에 부안해동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입장을 사람이 밝혔습니다.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도 비중은 좀 있고 주목받는 유승민 사람인데. 의원은 과거에 우리 당에서 같이 의원활동을 할 적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당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어디 유승민 의원만 있겠습니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혼란을 끊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의 대표나 또 우리가 이제 국회를 열어서 이런 걸 결정하게 될 때 뭐 충분히 여론을 모아서 하나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다수의 결정된 의견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제 분야 쪽을 또 전문을 하고 있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 없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그 아주 정확한 데이터들을 제시를 하면서 방안을 제시를 했죠. 가령 이 돈을 지금 정부가 무조건 재정을 잘라가 쓰는 건 안 된다. 잘못된 재정, 중복된 재정을 다시 편성을 하자. 그래서 100조를 만들자. 그리고 국민채 우리가 40조를 만들자 했지 않습니까? 국민채 부분도 시중에 흘러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이 약 2,000조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일부러 빨아들여 가지고 재정의 부담을 줄이자. 그리고 또 금융권에 있는 지금 돈들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부동산 투자하는데 대출 못 하죠. 뭐 주식시장 지금 투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은행에 잠겨 있는 돈들이 엄청납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2,000조가 넘는다 그러는데요. 은행들도 그 돈을 굴려야만이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도 그 돈을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전문가답게 이 재원을 지금 국민처럼 재정을 무조건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의 건전성도 담보하면서 그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안을 제시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제 질문의 초점은 유승민 의원 발언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특별한 얘기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 만나 뵙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정당이기 때문에 뭐 조금의 견해 차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통합당에서는 정권심판론과 더불어서 아까 초반에 뭐 3개 중에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공정 얘기 하셨습니다. 조국 관련 조국 대 윤석열 얘기를 꺼내신 분도 있고 조국 살리기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극복, 환난 극복, 공난 극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좀 무리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다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방어 논리겠죠.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정권이 출발하면서 많은 국민들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롭다라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를 본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부 희망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위선으로 점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왜 우리가 조국 이야기를 다시 꺼내냐면 조국을 절대 지지하고 그것을 만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조국의 이 정부의 일중대 이중대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단이나 열린민주당의 후보들로 전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국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직접 하시지 왜 이런 일을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좌절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거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우리 선거의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번 총선 투표율이 아주 낮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투표도 이전보다 뭐 절반으로 떨어졌더라고요. 28% 정도.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의 투표 참여가 아주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아주 불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재외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재외 국민 투표 신청을 낸 사람이 2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51.2%가 투표를 못 했습니다. 그랬죠. 물론 각국의 사정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안전위원회를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길 건데 이거 도시간 이동을 금지시키고 할 텐데 이게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그때 선관위나 행정안전부나 외무부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따라 대책을 세웠더라면 20여만 명의 참정권이 그렇게 무참하게 손실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48.8% 정도가 지금 투표를 다 하신 것도 아니고 그중에도 또 절반밖에 못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4만 명 조금밖에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참정권이 사장이 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정부가 있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준비하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한국당에 이 코로나 때문에 불리할 것이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도 사실은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기사항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평상시에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생긴다.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공포심을 가지게 되면 사전투표를 통해서 분산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석해, 특히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연세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식들도 부모들 보고 지금 투표하러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저희들은 유권자가 전쟁 때도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랬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이번 투표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고 싶고요. 또 그렇게 하면 투표율이 적어도 50대 중후반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투표 장려를 좀 할 생각입니다. 네, 비례정당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역구 아까 관련해 130석 관련 질문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제 혹시 또 일당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비례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당의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은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만 두 개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미래한국당인데 그런 상황은 지금 미래한국당의 전략에 도움이 되는 쪽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후보를 찍는 지역구 후보를 찍는 후보자의 투표 용지도 보면 두 번째 칸이고 우리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도 그 비례대표 투표를 찍는데 두 번째 칸입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은 도대체 이게 어디를 찍어야 되지 하는 혼돈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다가 정의당까지 그 연합정당처럼 위성정당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분산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비례표를 받는데 1차적인 고지는 유리하다. 다만 우리 당의 표심이 그쪽으로 다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다 가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당의 표심이 다 미래한국당 자매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서 전력을 하나로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상황을 복합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이번 필승 전략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선거고요. 유권자들이 정책을 알지도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후보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발품을 팔아야 된다. 유권자는 다 보고 있다. 율동 같은 거는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말 마이크를 들고 게릴라식으로라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라도 유권자들을 만나라.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의 승리로 하고 국가를 구하는 것이고 당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는 열심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뛴다 그러면 모든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이 이번에는 뭐 백약이 무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후보들이 열심히 해주는 것 말고는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선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진복 의원님 또 선대위 활동과 또 지역 지원 활동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출연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N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